안녕 친구들. 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선생님 집이고요. 미처 수업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고 이제 출산 휴가를 왔죠.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기 바쁜 나날들을 보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 일주일 아니 이번 일주일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반 친구들 반톡에 보니까 뭐 고려대도 다녀오고 뭐 롯데월드를 가냐 마냐 막 설문조사도 하고 아주 그냥 흥분되고 재미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시험이다. 몇 주 뒤에 시험이다. 시험이다. 축하한다. 시험이다. 공부해야 된다. 축하한다. 근데 롯데월드 고려대 흥분해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조금 해주고 싶네요. 네, 놀리는 거 맞습니다. 에, 지금 선생님은 약간 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뭐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은 걸 보면 참 좋은데 그죠? 문제가 생겼는데 진도가 다 달라. 1번, 2번, 3번, 4번이 진도가 다 달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3학년 4반을 위한 영상이다. 좀 감동인가요? 그냥 화가 나나요? 아니 내가 화가 나나요? 네, 저는 화가 나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또 놀리는 걸 좋아하니까 또 고소하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참, 난 너를 놀릴 거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시험 어렵게 낼 거다. 네, 헛소리 그만하고 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다 바빠 진도. 자, 선생님이 심어놓은 스파이에 따르면은 우리 3학년 4반 친구들이 지금 퇴소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집에 전자칠판을 가지고 왔어요. 전자칠판 등장 뾰로롱. 네, 전자칠판 실패죠. 이게 무슨 전자칠판? 자, 우리는 지금 고려를 배우고 있는데 고려의 시대 구분을 선생님이 한번 해줬습니다. 그죠? 고려라는 나라를 총 4개의 시대로 구분했었다. 4개의 시기로 구분했었고 여기에서의 시험 포인트는 뭐다? 각 시기별로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냐? 요게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포인트. 잠깐만. 네, 시험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 가장 처음 만들어지고 난 다음 요 초기에는요 누가 정치를 주도했다? 그렇죠. 고려를 세운 주역들이죠. 지방 호족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하루에 2시간씩 한 3번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쌤 그럼 6시간 많이 자는 거잖아요. 6시간이 많이 자는 건데 2시간씩 나눠서 자니까 뭐 미쳐버리는 거야. 갑자기 얘기를 그치.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야심한 시간. 선생님의 잘 자는 시간 2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선생님 불쌍하죠?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지금 가정 시간에 우리 가정 선생님이랑 열심히 그거 했었죠. 일 가정 양립. 일 가정 양립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애를 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좀 고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이제 헛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신이 없으니까 뭐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아무튼 지방 호족 초에는 지방 호족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대의 정치 세력은 누구였다? 지방 호족이 무엇으로 지방 호족이 변질되었다. 지방 호족이 변질되어서 이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문벌 귀족이죠. 지방 호족들이 원래는 신라의 진골들이 싫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고려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진골이 뭐가 싫었습니까? 지들끼리만 헤쳐먹는 문화, 지들끼리만 권력 다 헤쳐먹고 좋은 거 다 해먹는 문화가 싫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 호족들이 좋은 맛을 보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골고루 실력에 따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고 싶어, 나만 할래, 내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권력을 쥐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그들이 문벌 귀족화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문벌 귀족들에게 소외받는 계층이 생겼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무신들이었고 그놈들이 1170년에 정변을 일으켰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무신정변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무신정변 이후에 권력을 잡은 세력을 우리는 무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족들이 쳐들어오면서 고려 후기에는 원간섭기가 되고 원나라와 친한 친구들 친원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권문세족.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잡게 되더라. 그래서 이 지방 호족의 시기에서는 우리가 통치 체제 고려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래서 왕의 이름과 업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뭐 이런 제도들을 이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구분을 해 줘야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치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됐네요. 가끔씩 이게 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세팅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다시 해줘야 되는데 뾰로롱. 그러니까 가끔씩 선생님 얼굴이 나오죠. 당황스럽죠? 선생님도 당황스럽습니다. 자, 통치체제 대한 정비. 그래서 왕의 이름과 업적을 중심으로 먼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왕건 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태소 왕건입니다. 태소 왕건 하면은 당근과 채찍 정책의 최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족들을 포섭하기도 하고 호족들에게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당근 또는 채찍 정책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 당근 정책으로는 얘들아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웨딩 정책이었죠. 혼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와우. 야, 너 호족들 나한테 반항하지 마. 우리 이제 가족이야. 너 나에게 반기를 들지 마. 우리 이제 가족이야. 가족이 되기 위한 가장 쉬운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결혼을 하는 거죠.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약 30명 이상의 와이프가 있었다. 선생님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 한 여자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애기도 한 명이면 족하다. 뭐 이런 쉽지 않아. 자, 아무튼 그리고 딸이 없는 호족들은 어떡합니까? 딸이 없는 호족들에게는 이제 성씨를 하사했다. 그래서 자기의 성인 왕씨성을 이제 호족들에게 줍니다. 너도 이제 왕족이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나에게 반기 들지마, 나에게 반항하지마, 나에게 반란 일으키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의 성씨였던 왕씨를 호족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왕씨성을 선물로 받은 선생님은 이제 왕창대 이렇게 되는 거죠. 왕씨성을 선물로 받은 다현이는 왕다현 이렇게 되는 거죠. 왕씨성을 선물로 받은 채윤이는 왕채윤, 뭐 왕효선, 뭐 또 누구 있니? 왕우주 좀 웃기네요. 초콜릿 공장, 왕우주, 뭐 아무튼 왕시성을 선물로 줬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호족들을 포섭하려고 했다. 그런데 호족들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안 되고 왕의 권력을 좀 보여줄 때는 채찍 제도를 써야 되는데 그 채찍 제도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심관 제도라든지 기인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민족 통합 정책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요. 또 중요한 것만 우리 복습하는 거니까 북진 정책 우리 이야기해야 되죠. 태조하면 북진 정책이죠.
태조 왕건이 고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라고?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로만 고구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다시 고려가 차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켰던 누구 어떤 민족? 거란을 배척했다. 그리고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옛 고구려 수도였던 어디? 평양. 어디? 평양.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진 정책의 결과 실제로 왕건 때에 고려의 영토가 넓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넓히는 쾌거까지 이룬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민생 안정 정책 이런 이야기 했고 훈유 10족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태조의 다음 왕부터 뭐 2번부터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죠. 자, 태조는요 30명 이상의 와이프 그리고 29명이었던 것 같은데 2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끼리 지들이 왕 되겠다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각각의 아들들을 지지해주는 지방 호족들이 다 달라. 예, 경상도의 아들, 전라도의 아들, 충청도의 아들 뭐 이런 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아들이 내 집안의 왕건의 자손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가끔씩 비추죠. 예, 나도 깜짝 놀랐죠. 선생님도 깜짝 놀랍니다. 예. 이 캐릭터는 굉장히 귀여운데 선생님은 그냥 흉측하죠. 지금 잠을 제대로 그만하겠습니다. 엄살 그만 부릴게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얘들아. 부모님에게 잘해. 니들 정말 먹이고 진짜 대단하다 선생님. 진짜 부모님 다 대단하다 진짜.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여러 아들들끼리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막 고려의 2대왕 고려의 3대왕까지는요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보고 싸우느라고. 그러다가 결국 고려의 4대왕까지 가서 이제 제대로 된 광종이라는 임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광종도 왕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지지고 보고 왕되고 싸우고 했었는데 광종 때에 이르러서야 이제 왕권이 안정되는 시기가 나타난다. 왜 그러냐면 광종 때에 필기 광종 때에 왕권 강화 정책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광종하면 왕권 강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신라 시대에 신문왕 하면 왕권 강화였죠. 그것처럼 고려 시대에 광종하면 왕권 강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종은요 왕권을 너무너무 강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종이 키가 굉장히 컸대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치면 한 190 정도 되는 키 큰 거예요. 아무튼 키도 크고 덩치도 엄청 크대요. 그래서 광종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호스트를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 바보처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저를 왕으로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 제대로 하는 거 없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호족이라면 이런 애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호족들이 마음이 좀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저 광종이 뭐 대단한 걸 할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이 이제 죽기만 하면 이제 내 아들을 이제 왕으로 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때 광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럼 호족들이 뭐 이거에다가 저거에다가 했겠죠. 그래서 이거 다 해줍니다. 호족들이 해주는 걸 다 해주는 거야. 자, 그때 광종이 사람들 몇 달 뒤에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국고가 다 바닥이 났어요. 국고가 얘들아 뭐야? 세금이죠. 세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세금을 좀 평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을 올리고 싶은데 그 세금을 올리려면은 이제 우리 아빠가 훈유십조 태조의 훈유십조라고 들먹는 훈유십조에 절대로 조세는 10분의 1을 걷지 말라고 실제로 조세제도의 10분의 1을 걷지 말라고 했거든요. 걷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더 걷지는 못하겠고 그냥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을 늘리면 어떨까요? 지금 노비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있으니까 노비들을 좀 평민으로 풀어주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더 그 세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족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 완전 바본 줄 알았는데 바보는 완전 바보는 아니네. 얘들아,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노비들을 양인으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로, 농민들로 풀었다는 말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농민들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둔다 하더라도 세금 거둬들이는 게 양이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 광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호족들이 야, 저 완전 바보 천신 아니니?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해요. 허락을 해준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Everybody say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 광종 때의 노비를 눈으로 보고 검사해서 노비를 다 풀어주자는 거 아니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으면 양인으로 풀어주자. 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반대할 호소들이 누가 있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호족들이 가지고, 그때 당시 노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냐고. 호족들이 되게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었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양인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광종이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더 모여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사직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그 관직을 다시 차지하고 싶으면 이제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무슨 말이야? 지금 너희들은 제대로 된 정식 루트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시험 없이 우리 아빠랑 같이 고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높은 관직이 있지 않냐? 너 계속 관리를 하려면 시험 봐라.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제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Everybody say 과거제. 과거제를 실시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호족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놈, 야 내가 너희 아빠랑 어떻게 고래를 세운 줄 알아? 야 너희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군대를 모을 거야. 그런데 호족들이 모을 수 있는 군인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노비들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을 군인이 되는 거야. 근데 노비가 지금 노비안건법으로 줄었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왕의 반란군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반란이 제대로 황종에게 제대로 대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다 진압이 되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숙청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고 과거제를 실시하고 광종에게 대드는 호족들을 모조리 광종이 뭐 해버렸다? 숙청해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광종.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바보 같은 역할을 한 거야. 바보 같은 연기를 여러분들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과거제 실시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광종은 호족들에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비를 먼저 풀어주고 과거제를 실시하고 내 말 안 듣는 호족들을 다 숙청해버렸어? 순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술 더 떠서 광종은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들 이제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황제라고 칭하세요. 황제 칭호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아 권력이 자꾸 높아지고만 싶은 거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거죠. 광덕이라는 연호 또는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광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광종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성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성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종이라는 이름이 고려 시대에도 있고요, 조선 시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종이라는 이름은 어떤 나라에든지 대부분 다 있는 왕의 칭호인데, 이 성종은 어떤 업적들을 쌓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냐? 통치 체제를 완성시킨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포인트가 지방 호족의 시기에는 통치 체제, 고려의 통치 체제가 어떠했는지를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조와 광종을 거쳐 성종 시대에 통치 체제가 뭐가 된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 시대의 성종도 마찬가지 조선의 통치체제를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성종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종이 어떤 과정을 거쳐 통치체제를 완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을 알고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관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고려를 위해 조언하실 것들이 있으면 제언할 것들이 있으면 이제 더 살기 좋은 고려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세요.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들이 뭐 숙제 뭐 하루 전에 했겠죠. 뭐 하루 전에 막 다들 뭐 A4 용지 꺼내가지고 그제서야 뭐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글링 해가지고 뭐 더 살기 좋은 고려 검색해가지고 뭐 레포트를 냈겠죠. 그 레포트 중에 에블바리스 최승로 다시 최승로라는 사람이 쓴 레포트가 굉장히 성종의 심금을 올립니다. 그 레포트, 그 숙제의 제목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쓴 레포트의 제목이 뭐였냐면 Everybody say 시무 28조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은 반드시 한 사람이 기억나야 돼. 굉장히 비슷한 게 기억나야 돼. 바로 최치원의 시무 10조죠. 여러분들 최치원의 시무 10조 기억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최치원 언제니? 신라시대에 진성여왕이 개판치고 있을 때에 당나라에서 성공했던 육두품인 최치원이 와가지고 이 10가지만을 제발 좀 해주세요 갖다 바쳤던 그거, 그리고 산신령이 됐다는 그거, 그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이 바로 최승로입니다. 대단하죠? 이 최승로가 성종님 이 28가지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우리 그 후뇨 10조에서도 봤지만 왕건이 알러브 불교거든.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 연등에 팔간에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불교를 장려하는 모습 보이는데 어찌됐든 고려는 불교 국가야. 그런데 이 최승로는 유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학자가 레포트를 썼는데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썼는데 유학자가 그러면 불교를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시무 28조 핵심 내용이 뭐냐면 유교 정체상을 수용하세요. 이었습니다. 자, 불교라는 거는 내세, 불교라는 거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한 학문인데 유학은 지금 생애, 지금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 불교도 좋지만 지금 정치에 한해서만큼은 유학을 수용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교 정체상을 수용하기를 제안했고, 그래서 성종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최승로의 제안에 따라 통치 체제를 마련하고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기까지 이르면서 고려의 통치 체제를 완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성종은 고려 시대의 통치제를 완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완성했냐? 유학자였던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는데 그 내용이 유교 정치상을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가 국교지만 불교가 하나의 나라의 종교지만 정치 체제를 보면은 유학을 기반으로 둔 굉장히 좀 짬뽕된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시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종이 완성시켰다는 그 통치 체제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 체제입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아요. 가끔 또다시 얼굴이 잠깐 보였네요. 당황스럽네요. 자,
이 통치제에서는 이제 사실 뭐 발해에서도 통치제를 배웠고 신라 통치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고려 통치제 지금 배울 거고요. 조선 통치제도 배울 겁니다. 그런데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중앙 시스템, 그 다음에 지방 제도, 뭐 관리 선발 제도, 뭐 군사 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둬야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치 제도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신라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를 따라한 삼성육부지만 독자적인 모습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고려는 어떠했을까요? 고려는 바로 따라합니다. 이성육부. 다시 이성육부. 네. 자, 우리 그거를 좀 볼까요?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쪽입니다. 자, 이게 고려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자, 왕을 중심으로 이성육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두 개의 성이 있고요. 이호, 예명, 형공, 육부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이성육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발에서 좀 비슷한 거 봤는데요. 맞아요. 발에서는요. 삼성육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해서 삼성 그리고 이호, 예명, 형공 그렇게 해서 육부, 삼성육부였습니다. 당나라를 따라서 삼성육부였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이성육부 그러니까 당나라를 따라했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런데 독자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성육부뿐만 아니라 여기 중추원이라든지 어사대라든지 삼사라는 것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성육부에다가 중추원 어사대 그 다음에 삼사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왕의 비서실 왕명 출납 말이 조금 어려운데 왕의 명령을 뭐 수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사대는 관리 감찰 맹어사 출두요 그 어사가 뭡니까?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역할이죠. 그게 바로 어사대가 하는 역할이죠. 어사 되겠습니다. 삼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 돈 문제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중서문화상서 이성 육부 했고요. 중추원 어사대 삼사 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게 우리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구 되겠습니다. 독자 기구인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뭐 발해에도 뭐 조선에도 뭐 신라에도 없는 기구입니다. 당나라에는 당연히 없고요. 이런 되게 좀 특별한 기구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우리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행정제도로 지방구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가 멈췄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 가끔씩 뭐 이렇더라고. 선생님 핸드폰이 좋은 핸드폰인 것 같은데 왜 안 좋은 것 같은지. 자, 얼굴도 나왔네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얼굴 너무 초췌해. 잘 못 자니까. 얘들아 쉽지 않다. 이제 신세 한탄 그만할게요.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전국을 몇 개로? 9개로. 그래서 구주, 오소경, 아세, 구주, 유세, 오소경, 구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5경, 15부, 62주 뭐 이런 거 이야기 했었습니다. 저 고려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요거를 배워보자는 거죠. 일단은 뭐 완성되긴 된 고려의 지방 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제일 처음에 성종 때는요. 12목이라고 해서 지방에 12개의 대도시를 정해놓고 12개의 대도시를 정해놓고 그곳에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현종 때가 되면 8개의 목으로 바꾸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지방 제도가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을 어떻게 나누냐? 자, 에블바리 세이 따라합니다. 5도 양계, 에블바리 세이 5도 양계, 양계가 아니고요. 5도 양계 되겠습니다. 자, 5도라고 하면 5개의 도, 어, 그리고 양계라고 하면 얘들 양계가 몇 개를 말하는 거야? 2개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양쪽이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 두 쪽을 말하는 거죠. 양 날개 그러면 2개의 날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계 2개의 개가 있었다. 자, 뭔 소리냐면은 우리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밑에 바로 있네요. 80쪽에 밑에 보면은 5개의 도와 2개의 개가 있어요. 5개의 개가 있죠. 이 경기는 뭡니까? 이 경기는 수도 주변을 경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5개의 도, 5도 그리고 2개의 개, 묵계, 동계 이렇게 해서 이 개, 그래서 5도, 이 양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5도는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구역이었다. 5도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안찰사라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다스리는 지방관이 안찰사인 거야. 그러니까 교주도 안찰사, 양광도 안찰사. 그러니까 이 교주도 안찰사는 교주도 전체를 다스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도지사 정도 되겠네요.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래서 안찰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양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계 같은 경우에는 군사지역입니다. 자, 이 양계를 보면요. 어딨어? 이 양계를 보면 북계와 동계, 국경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북쪽 지방, 북계, 그 다음에 이 동해안에 이제 왜구들이 침략할까봐 동계. 그래서 국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양계는 군사지역이다. 그래서 이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병마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봐도 병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관인 것 같죠. 그래서 북계 병마사, 동계 병마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요, 네. 5도 양계 그리고 5도 안에 이제 군과 현으로 나눴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는 지금 경기도, 구리시, 뭐 무슨 뭐야 면 맞나? 아무튼 뭐 서울시 뭐 중랑구 무슨 동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 5도 중에 뭐 무슨 도 그다음에 무슨 군 무슨 현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과 현으로 나누고 이 군과 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도에도 지방관 안찰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군과 현에도 이제 수령이라고도 부르고 지방관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어찌됐든 관리를 파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도에 파견된 사람이 도지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그리고 이 도지사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군수가 아니 군수 아니죠. 여기는 이제 또 구청장이 그죠? 구청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은 뭐 동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것처럼 현에 파견된 사람은 동장, 군에 파견된 사람은 구청장, 도에 파견된 사람은 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5도와 양계를 군과 현으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수령을 파견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군과 현에도 지방 수령을 파견했다,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다시 말해 수령이 파견된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니다. 주군, 주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군에 지방관이 있다? 그럼 주군이야. 그 현에 지방관이 있다? 그럼 주현이야. 근데 이 말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거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군, 속현이라고 불러.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군에 지방관이 있어? 그러면 주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군에 지방관이 없어? 그럼 속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주군과 주현은 누가 다스리는 거야? 수령이 다스리는 거야. 이 수령은 당연히 과거제를 보고 통과해서 합격해서 그 지방으로, 그 군으로 파견된 사람이겠죠. 뭐 조선시대에는 그 사람들을 사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관이 없는 지역, 속군과 속현은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야? 여기는 지방관이 없어. 누가 다스리는 거야?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는 거야? 향리가 다스리는 거야. 이 향리는 뭐냐? 과거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왕에게 임명장을 받지 않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 거지. 옛날부터 그 지역에 살면서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향리인 거야. 통일신라 시대에 그 진골들이 자기들이 수도 경주는 자기들끼리 막 계급도 나누고 막 했는데 각 지방은 지방관을 파견한다거나 막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한 세력을 우리는 지방 호족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처럼 향리가 지방 호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것처럼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에도 그 지역에서 뭐 좀 잘 나간다, 이름 있다, 뭐 돈이 많다, 뭐 군사력이 세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들 향리라고 부르는데 그 향리들이 다스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주군과 주현이 많았을까? 속군과 속현이 많았을까?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많았을까? 파견 안 된 지역이 많았을까? 당연히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향리는 그러면 왕의 명령이랑 전혀 관계없이 속군과 속견을 다스렸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향리는 그 주변에 있는 수령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지방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냐? 향리는 그러면 고려 시대의 향리는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이 낮은 사람이에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야. 마치 지방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지방관처럼 지방에서 군림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시험을 봤어요? 뭔가 인증 절차를 거쳤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여기서의 다시 한번 여기서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 고려 시대는 지방관을 파견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파견 안 된 지역이 훨씬 많았다. 그 지역에는 향리가 다스렸다.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이 향리는 과거도 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고려 시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 뭔가 공존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교와 유교가 공존을 하는 것처럼 뭔가 그 과거를 신분보다는 실력 중심이라는 과거제를 통해 패스한 사람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관의 관리, 수령이 되는 거. 이게 실력 중심 사회죠. 실력 중심 사회, 즉 발달된 사회, 발전된 사회의 모습도 있는 반면 신라처럼 신분만 잘 태어나면 진골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기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의 모습과 발전되지 않은 원시시대 국가의 모습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바로 고려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보다는 고려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나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왜? 수령을 파견했잖아. 그런데 조선보다 고려가 발전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조선에는요 모든 곳에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모든 곳에 수령이 파견돼요. 그러면 향리는 이제 조선시대의 향리는 힘이 없어진 거지. 왜? 지방관이 존재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조금 디테일하고 복잡한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끝이 아닌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특별행정구역이 존재합니다. 고려시대에는요 향, 부고, 소라는 이 세 가지의 특별행정구역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특별행정구역이라 그러면 뭐 광역시, 뭐 특별자치구 굉장히 뭔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려 시대의 특별행정구역인 향부곡소는요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세금을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 그래서 굉장히 차별받는 지역이 바로 향부곡소였습니다. 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부곡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더 내요. 일반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선생님 그러면 이사 가면 되잖아요. 일반 행정구역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못 가. 그러니까 약간 자유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노비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이 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사도 못 가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직업도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 진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뭐 진짜 행복했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의자를 만들어야 돼. 다른 마을 사람들 다른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옷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는 의자를 만들고 누군가는 옷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냥 어떤 마을을 지정해 놓고 여기는 의자만 만들어, 여기는 옷만 만들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사도 못 가게 해버린 거죠. 이사도 못 가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거를 세금으로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속상한 사람들이지. 향, 부곡, 소였습니다. 자,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군사제도 한번 가보게요. 자, 군사제도입니다. 자,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군대가 있었어요. 수도를 두 개의 군대가 지켰다는 거고,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군대가 있었어요. 자, 5도에 양기할 때 그 5도에는 일반 행정구역에는 주현군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군이 파견된 현을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계 같은 경우에는요. 군사지역이라 그랬죠. 그 특별 그 군사지역을 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진군. 군사지역을 진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을 치는 그 지역에 그 주진군을 중심으로 이제 지방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제도 가겠습니다. 교육기관 가겠습니다. 자,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에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어요. 자, 복습해 볼까요? 이거부터죠. 고구려의 최초의 교육기관, 최초의 대학교, 고구려의 태학. 그 다음에 신라에는 신문왕이 만든 국학, 발해에는 주자감, 고려에는 국자감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요, 향교라는 지방의 학교, 향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관리 선발 제도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다음 시간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격 수업인데 조금 빡센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지만 뭐 어쩌겠어. 뭐 시험 범위고 여기서 선생님 시험 문제 많이 낼 거야. 여기서 이제 서술형 예상 문제도 있고 막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